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미래를 바꾸려는 노력이 투자 성공을 이끈다. 약간 거창한 제목인데, 저는 이제 사업을, 직장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창업한 회사가 10개가 넘고요. 근데 주로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거, 디지털 금융 관련된 거, 이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10개 하면서 뭐 실패한 것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근데 꼭 그때 제가 느낀 게, 일단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은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진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걸 도전해.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로켓을 쏘는데 10번 재사용하는 로켓을 쏘고 싶어. 그래갖고 전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뭐 통신사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통신하게 하고 싶어. 그게 3천조짜리 회사가 지금 다음 달에 아마 태어날 거예요. ICO를 해갖고. 내일인가요? 그 다음에 또 뭐 많죠.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한 게 많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옵티머스라는 걸 만들어갖고 자기가 30억 개의 인간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인류를 평화롭게 하겠대.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자동차, 인간이 타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겠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남들이 해보지 못하지만 가능성 있는 거를 미리 투자해 갖고 그걸 성취해 낸 게 그 사람의 그 큰 부자가 된 그 사람의 투자죠. 일종의 자기 투자인데, 그런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그동안 이제 비즈니스도 해보고 투자도 많이 해봤지만 쭉 생각해 보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 미래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더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괜찮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가 195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71세입니다. 근데 젊어 보이죠? 네? 이게 여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81년도에 삼성그룹 연수원에 제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81년도에 용인에 있는, 여기 가깝죠, 여기서? 용인, 거기에 있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제가 삼성그룹의 22기 4차인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저예요, 여기. 제가 보니까 주장을 했더라고,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제당을 들어갑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제일제당에 들어가서 한 일이 이런 프린터, 그러니까 로이터스라고 있었어요. 로이터라는 게 통신사인데 글로벌. 거기서 그때는 이런 단말기가 없어갖고 밤새도록 이렇게 롤지가 이렇게 뉴스가 찍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가면은 밤새도록 나온 롤지를 잘라갖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그 장부에다가 적는 일이 제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업과라고 해서 설탕 거래하는 과였는데, 국제적인 설탕 가격을 매일 아침에 제가 장부에 적는데, 그 장부가 15년치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 1953년도에 설탕 공장을 처음 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오늘의 삼성의 모태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지만 그때 설탕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국제 설탕을 이제 많이 수입해야 되니까 그 국제 설탕 시세를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장부를 만들었는데,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이게 적는 게 제 업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제시장 돌아가는 걸 그때부터 했죠. 거기 장부에는 뭐 설탕 가격뿐만 아니라 금리, 금 가격, 뭐 주요 주식 가격까지 다 제가 매일같이 장부에다 적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 거래를, 제가 외환 거래를 그때부터 하는 거를 또 했어요. 제가 무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을 또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 또래에서는 좀 아주 선구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제가 87년도에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6년 만에 뭐 런던 지점장 시키니까 일을 잘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 바로 그때 그 87년도죠 이게. 그 크러쉬가 있습니다. 하루에 23%가 떨어져요. 전 세계 주가가. 그래서 뉴욕 현장에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보는 경험을 했고 83년도에 안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영민 씨,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87년부터 91년까지 런던 지점에서 일을 했고 또 91년부터 95년까지 뉴욕 지점에서 일했어요. 이제 드문 일이죠, 사실은. 뉴욕 지점에서 한 일은 설탕을 선물 거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물 거래에 도입된 거는 96년도인데 저는 그 훨씬 전부터 일을 했죠. 이런 단말기 쳐다보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 설탕 거래하는 일이 지금 이것도 자산 관리죠, 일종의.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외환 딜러나 뭐 선물 딜러가. 회사를 위해서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 쳐다보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딱 보고 판단해 갖고 전화로 그 뉴욕에 있는 증권 거래소가 있어요. 선물 거래소. 그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전화해 갖고 지금 사줘, 팔아줘 이런 거 이제 그때는 피트라고 그래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하는 그 거래 그 당시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게 9.12 테러 때 무너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업무를 했어요. 한때는 제가 전 세계에서 설탕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선물 거래로. 그래서 뉴욕에서 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하나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때 제 월급이 뭐 한 300만 원 됐나? 그래도 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90년대 해외에 있다고. 근데 하루에 제가 3억 원씩 거래해요. 한 번씩. 그럼 막 이익이 막 몇억 원씩 이익 났다 손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컴퓨터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컴퓨터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컴퓨터에 입력해갖고 그거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떴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이제 95년도부터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 93년부터 했죠. 그때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때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전문가 시스템, 룰 베이스 인공지능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업을 했는데 또 연구를 했죠. 회사 업무를 위해서. 그때 뉴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어요. 헤지펀드 업계. 이 자산 관리하면은 이런 것도 좀 아시는 게 좋은데 헤지펀드라는 거. 헤지펀드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헤지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아마 지금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거는 좀 특수 분야라서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때 만들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래갖고 이 사람이 89년도인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매년 평균 수익률이 50%입니다. 50%. 지난 30년간.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세요. 여기. 매년 50%. 주가가 떨어져도 50%. 어마어마하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사람을 창업한 사람이 제임스 사이먼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하면은 이 사람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이퍼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그래갖고 컴퓨터를 이용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1초에 막 100번씩 거래되는 거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래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최고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90년경에 시작했는데 이때 뉴욕에서 이게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이게 앞으로 시대의 대세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95년도에 91년부터 94년까지 이제 뉴욕 지점에서 일하다가 이걸 개발해갖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회사를 95년도에 그만두고 뉴욕에서 처음으로 창업한 게 이런 방식의 헤지펀드를 창업했습니다. 용감했죠, 제가. 근데 막상 퇴직하니까 힘들더라고.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회사 명함 갖고 다니면 어디 가서나 뭐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는데 뉴욕에서 동양인이 그 젊은 사람이 나이 40에 이거 들고 다니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제임스 사이먼즈라는 사람은
원래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있는 뉴욕 주립대 수학 교수하다가 이걸 창업해서 이 사람 자산 운용 규모가 한 50조 됩니다. 30조, 50조 돼요. 근데 50% 매년 벌어. 너무 많이 벌어갖고 딴 사람 돈을 안 받아요. 자기들끼리만 운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벌고 있어요. 매년 30조, 50조 버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죠. 나는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분을 밥을 한번 사드려요. 특이하죠? 그 사연을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뉴욕 주립대에서 금융공학연구소장이라는 직을 한 3년 하는데, 여기 송도에 가면 있죠. 이 분야가 금융공학 분야입니다.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뉴욕의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에 송도에 이제 뭐라고 하나, 한국 송도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 어느 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제임스 사이먼스가. 그래갖고 여기 그 당시 총장님이 김춘호 총장이신데, 여기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황영기라는 분은 저기 계시는 이제 신동기 박사하고 잘 하시는 BTC 출신입니다. 그죠? 민휘성이라는 분은, 황영기는 삼성증권 사장하셨던 분이고, 민휘성이라는 분은 산업은행 행장하신 분인데, 신동기 박사하고 파트너 하신 분입니다. PF.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오명 총장님도 계시고. 근데 김춘호 총장이 나한테 당신이 이 분야 잘 아니까 대화를 주도하고 점심을 사래. 그래서 제가 점심을 샀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한테 이때 제가 점심 샀어요. 선물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어쨌든 그런 재밌는 인연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그러다가 이제 제가 99년도에 팍스넷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가 제가 창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회사 가치가 4천억 원이 됐어요. 놀랍죠? 지금으로 치면 한 1조 원쯤 될 가치가 될 겁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근데 제가 이걸 뉴욕의 골방에 앉아서 혼자 만든 회사예요. 뭐 완전히 혼자는 아니지만 거의 혼자. 그래갖고 내가 뉴욕에서 99년도 1월 달에 인터넷에다가, 그때 인터넷 아주 초창기죠. 97년도 말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생기고, 98년도에 완전히 뭐 대통령 바뀌고, 바닥에서 이제 99년도 초부터 이제 증권시장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뉴욕에서는 약간 닷컴 이제 붐이 불기 시작하고, 99년도쯤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생기고, 그런 태동하던,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태동하던 시절인데, 제가 우연히 99년 1월 달에 뉴욕에 이제 밤에 앉아갖고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96년도에 최초로 선물시장이 생깁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쓴 글이 꽤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블로거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쓴 글이 인기가 있어갖고 이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팍스넷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팍스넷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 팍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 박스가 이제 평화라는 뜻인데, 실제는 저는 이제 박씨가 만든 네트워크다. 그래갖고 팍스넷을 만든 겁니다. 제가 박씨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증권 정보 가려면은 천리안 뭐 유니텔 들어갔어요. 천리안 유니텔 아시죠? 근데 이제 거기는 유료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공짜잖아.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와라. 그리고 그때 이제 코스닥 붐이 일기 시작했고, 벤처 캐피탈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 뉴욕에선 닷컴 버블로 막 주가가 마구 올라가는 그런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만든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 신호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는 점과 파는 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채팅방 이런 데서, 컴퓨터, 우리 사이트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 왜 이런 이론으로 지금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사고 파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글을 쭉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제가 거의 10번 얘기하면 9번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 지금 살 때야. 그러면 막 올라가 주식이. 근데 지금 팔아요. 그러면 막 떨어져,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죠, 여기. 우리 사이트에.
그다음에 제가 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서 활동하던 그 주식의 고수들을 다 일로 불러 모았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일로 와라. 그래갖고 삽시간에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짐 싸들고 불이 나게 이제 한국에 온 게 7월 달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투자 받고 9월 달에 투자 받았는데 10월, 11월 때쯤 돼서 골드만삭스에서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냥 트래픽을 조사해 갖고 왔대. 우리 트래픽이 어떠냐 그랬더니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갔대. 전 세계 100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이버도 아직 100위 안에 못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창업한 지 뭐 6개월밖에 안 된 회사인데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와서 실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사하고 실사할 것도 없죠. 창업한 지 6개월 된 회사 뭐 이 매출은 제로. 그런 트래픽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죠. 그래갖고 제가 1월 달에 이제 홍콩에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때 500만 불 투자를 받습니다. 12%를 주고. 그러니까 그게 골드만삭스가 최초로 투자한 회사예요. 그 전에 국민은행에 투자했습니다. 국민은행. 그건 이제 큰 은행이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골드만삭스에 투자한 게 한 400억, 500억쯤 됐는데 그 다음날 장외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4천억에 거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고 여기 보면 나오죠. 팍스넷이 500만 달러 투자했다. 이때 보면 네이버보다 트래픽이 더 많았어요. 그때 야후 코리아, 라이코스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년 3월 달 트래픽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디지털 프로슈머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붙이더라고. 프로슈머라는 건 프로듀서인데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내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기업이 된 거야. 그리고 일종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어요, 제가. 정보가 너무 증권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근데 이 정보를 좀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이런 상당히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제가 뭐 이걸 굳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별로 없이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제목에 공익적 목적과 미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미래 이거 커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때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한 2억 명, 3억 명쯤 됐어요. 지금은 뭐 60억 명이죠.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 무조건 커질 것이다. 미래를 본 거죠. 그러면 천리안이 아니라 유니텔이 아니라 인터넷이 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였지? 그다음에 제가 그때 또 핑거라는 걸 만들었어요. 핑거. 핑거가 뭐냐면 핑거가 손가락이죠. 손가락. 이게 제가 이름을 파이낸스 매니저. 파이낸스 자산이죠. 자산관리. 자산관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파이낸스의 FIN, 매니저의 G요. 핑거인데 이게 뭐냐면 핀테크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핀테크 기업인데 지금 이 회사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핀테크 대표 기업입니다. 근데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 미국에서 페이팔이라는 게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 98년도에 창업해서 99년도에 이제 앞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거래가 핀테크 쪽으로 갈 거다. 온라인으로 갈 거다. 그런 게 생기더라고, 뉴욕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핑거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한 회사 가치가 다 합해서 한 5천조가 넘습니다. 그 페이팔 창업자들의 현재 자산 가치가. 저는 그거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팍스넷도 힘들었어요. 규제가 너무 많아갖고. 자꾸 금감원에서 시비 걸어. 야, 너 증권업 허가 안 받고 왜 이상한 정보를 유통해? 그 다음에 이 핑거를 창업했더니 야, 은행에서 정보를 안 줘요. 이건 은행이 할 일을 왜 네가 해? 요즘 토스가 떴잖아요. 토스 같은 걸 제가 20년 전에 한 거야.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때 미국은 규제가 없어서 페이팔이라는 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핑거라는 걸 창업했고 근데 제가 팍스넷을 한 4년쯤 경영하다가 최태원 회장이 자꾸 팔라고 그래갖고 이제 팔았어요.
SK텔레콤에. 그래갖고 최태원,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한 10년, SK에서 한 10몇 년 경영하다가 아시아경제가 사갖고 코스닥에 상장했다가 뭐 그런 사연이 있는데, 빈거를 제가 한 4년 경영하다가 또 후배한테 넘겨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저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토스뱅크 혹은 페이팔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도저히 규제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SI를 하게 돼. SI가 뭔지 아시죠? 은행에서 주문 받아갖고 제작해 주는 거. 근데 그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술 책임자 했던 박민수 사장한테 이제 그럼 네가 해라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넘겨주고 떠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핀테크 기업 중에서 대표 기업이 됐죠. 회사 가치도 한 2천억 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창업한 그런 경험이 있고. 핑거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돈도 꽤 벌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세상 유람하면서 뭐 투자도 조금씩 하면서 좀 공익적인 일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그때 책을 씁니다. 이건 정치경제학 책이에요.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인데 이거 보신 분 없으시죠? 이게 제법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출판사가 창비예요, 창비. 창비라고 들어보셨나? 백낙천 교수가 하는 저희 민주진보 중에 거두죠. 그분이 어느 날 내가 강연한 걸 보고 책을 써보래요. 창비에서 책을 출판해 줄 테니까. 근데 창비가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책을 여기다 낸 건 드문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책을 내고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약간 좀 좌파 성향들이 많아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건 다 이권 경제야. 전교조 민노총 다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혁신을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남이 만든 부가가치를 뜯어먹는 거를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돼. 말 되죠, 그게? 제가 그런 이제 일종의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갖고 좌파 애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죠. 너희들 그렇게 돼서 노무현이 망하고 앞으로 망할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한국 경제가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걸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몇십 년 동안. 정치 경제학을. 그래서 이제 상당히 독특한 이론서입니다, 이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이거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한때는 이게 민주진보 진영의 경제학 교과서였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런 일을 쭉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정당에 디지털 플랫폼을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정당도 디지털 데모크라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고 제가 가까웠으니까 안철수 뭐 그다음에 그 당시 누가 있었나 김영환 뭐 이런 분들이 있던 정당에다가 앞으로는 정당을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 디지털로 사람들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조금 있다 그 당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당이 우리나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제가 얘기한 새로운 국가경제 모델, 경제 사회 모델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때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나요. 비트코인을 봤어요. 그때가 2015년도인데 이 책은 제가 2012년도에 썼고 근데 그 65년도니까 제가 나이 딱 60대입니다. 비트코인을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그 디지털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최고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한번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새로. 그래서 60세에 창업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때 무슨 창업하냐.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국내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창업을 하고
2016년도부터 이제 그러면 이걸 블록체인 사업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소는 그때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업비트가 난리지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블록체인 OS 이것도 OS니까 그죠? OS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PC 시대에도 윈도우즈가 OS고 인터넷 시대는 익스플로러가 OS고 모바일 시대는 안드로이드나 iOS가 OS인데 블록체인 시대에도 OS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한 사람들이 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이게 누구죠?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얘네들이 다 1955년생이야. 저도 55년생이거든요. 그래 나도 OS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하필 또 구글의 CEO가 그때 에릭 슈미트도 55년생이에요. 좋아, 나도 55년생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아주 큰 야심을 갖고 블록체인도 OS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폼나게 졌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BOS를 따서 보스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제가 얼마 있다가. 그래갖고 제가 암호화폐 발행한 첫날, 그때 2017년도 5월 달에 발행하는데 비트코인을 6,900개를 모아요. 하루에. 전 세계 4,000명으로부터 40개국에서. 희한하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내가 새로운 형태의 비트코인 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그때 떴는데 새로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암호화폐를 만들 테니까 나한테 기부하세요. 비트코인으로 기부하세요. 그럼 그 기부한 거에 비례해서 내가 보스코인이라는 코인을 내가 6개월, 1년 후에 돌려줄게요. 그런 이제 일종의 계약서를 쓰고 홍보를 했더니 6,900개가 온 거야.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 전후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한 10,000개 모읍니다. 10,000개. 그걸 ICO라고 그래요. Initial Coin Offering. IPO는 들어보셨죠? 내일 스페이스X가 하는 게 IPO잖아. Initial Public Offering. 첫 번째로 대중한테 주식을 판다. 이게 IPO인데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처음으로 코인을 대중한테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후에 야, 이게 가능하구나. 백서라는 게 있어요. 계획서만 쓰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기부해. 주식을 안 나눠줘도 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본 조달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했더니 그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본물을 이룹니다. ICO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짜로 한 1,000명한테 비트코인 나눠줬어요. 강의할 때마다 나눠줬어. 왜 나눠줬냐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은행이 아닌데 국가가 아닌 그냥 민간이 발행했어. 화폐야. 근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나 5분 내 송금이 가능해. 근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너무나 이상하니까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강연할 때마다 지금 지갑 까세요. 그럼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이제 비트코인을. 그럼 뭐 1분 안에 도착하거든. 그러면 딴 사람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로 되게 그때 200만 원 이하는 안 받았는데 강의 너무 세도해서 200만 원 다 비트코인으로 나눠주고 나오는 게 그 당시에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쯤 나눠줬는데 저기 계신 분들 아직도 갖고 계시대. 신동기 박사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최소 200배 내지 500배 오를 거니까 잘 하시라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저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만나요. 그때 자기가 비트코인 받았는데 분실했대. 그나마 괜찮은 분이 저기 아직 분실 안 한 분이야, 저분은. 근데 1,000명 중에서 약 100명이 갑부가 됐습니다. 100배 이상 올랐으니까. 200배 올랐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보면 자산 관리는 미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 오늘의 주제.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 비트코인이 원래 공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약간 공익적 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디지털 데모크라시를 위해서.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암호화폐를 연구하면서 딱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료였어요. 이 자료가 2015년 5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2015년 8월 달에 창업해요. 이게 그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때 뭐였냐면 기술의 전환점과 사회적 충격. 여기 전문가들한테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 예측해봐라. 그래갖고 이게 나왔더라고. 근데 이걸 유심히 봤더니 2023년대는 블록체인이 거버넌스 중요하대. 그다음에 2027년도도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중요해진대. 그렇죠? 인공지능이 화이트 컬러의 잡을 바꾼대. 25년도에. 10년 전이에요, 이게. 정확히 예측했죠.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디시전 메이킹을 한대. 2026년도에.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또 중간에 뭐가 있나? 뭐 3D 프린팅이 있고 뭐 커넥티드 홈 있고 쉐어링 이코노미 있는데 여기 드라이브리스 카가 26년입니다. 올해. 실제로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정확할 것 같더라고. 근데 2027년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거래. 전 세계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 100트릴리언입니다. 100트릴리언. 트릴리언은 그러니까 만조쯤 되네. 만조의 100배가 전 세계 GDP인데 그러면 10조잖아, 10조. 그 당시 10경.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20조였어요. 근데 10경 되려면 500배가 늘어나야 돼. 그 500배 늘어날 거네. 저는 이걸 믿었어요. 말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 창업을 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블록체인과 디지털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27년에는 전 세계 자산의 10%가 암호화폐가 될 거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00트릴리언에서 10트릴리언, 지금은 10트릴리언인데 1000배 되겠네. 이 자료를 갖고 내가 숱하게 강의를 잘 다녔어. 이거 믿어라, 당신들. 그럼 500배 올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 당시 30만 원이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금 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그러면 나도 암호화폐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나왔는데 2014년도에 뜨기 시작한 건 한 2013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12년부터 비트코인이. 그래서 2014년도에 18살짜리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젊은이가 나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암호화폐 만들 수 있어. 그래갖고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어요. 2014년도에. 백서를 써. 내가 계획서가 이거니까 19살짜리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나한테 기부해 주세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계획서에 의해서 만들어갖고 발행할게. 그래갖고 이더리움을 그때 0.1불에 받았어요. 투자한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누군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 파트너, 팔란티어의 창업자.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피터 틸이라고 보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의 최고 권력자, 마크에서.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앞으로 미국을 10년간 움직일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대장이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페이팔 마피아를 만들었죠. 페이팔을 만들었죠. 그래서 야, 이더리움에 19살짜리가 만드는데 뭐 내가 못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여기 LG가 눈치가 빠르더라고. 2016년 8월 달에 저한테 임원들한테 강의를 하래. 그래갖고 강의한 겁니다. 이게 뭐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막 10몇만 명이 봤어요. 이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16년도 강의인데 거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 혹시 선릉 근처 가면 이상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많은 거 혹시 아시나? 거기 가면은 이거를 틀어놓고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 강의를. 그런 건데.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이라고, 이거는 정부 혁신을 위해서 제가 정치 혁신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16년도 11월 달에 국회에서 강연한 거예요. 국회에서 한 건데, 이때는 사람들이 몰랐지 잘, 그죠? 그때도 제가 비트코인 다 나눠줬습니다. 공짜로. 국회에서. 지금도 국회의원들 나 알아봐. 아, 그때 좀 세게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불만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근데 뭐 비트코인 기본에 대해서는 아실 테니까 이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은퇴하자. 은퇴를 했어요, 또. 암호화폐가 뭐 아주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또 은퇴를 하고, 이제는 이제 사업은 할 만큼 했으니까 딴 거 하자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제가. 책 쓴 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정치 경제학 책이에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이죠. 그래갖고 제가 한 30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정치 경제 제도 시스템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동포인데 2,400만 명.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선진 문명 국가로 끌어들일 것인가. 북한을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어서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그 책입니다. 이게. 이상한 스타일 사람이죠, 제가. 그래갖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엑셀로 엄청난 한 30차 방정식을 데이터를 한 30만 개를 돌려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20년 계획을 만든 겁니다. 북한 경제개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남한보다 더 잘 살 것 같아. 내 계획대로 하면. 제가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요즘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훨씬 쉬워.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 옛날보다 생산성이 5배 올라갑니다. 요즘도 이런 비슷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2023년도인가 챗GPT가 나오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좀 있으셔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창업을 했어요, 제가. 거의 70세 다 돼서 또 69세 창업을 했는데 좀 있으셔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한 거는 인공지능은 워낙 새로운 분야니까 챗GPT가 나온 게 22년 말인가 그래요. 근데 23년 초에 이제 일단 내가 모르니까 좀 전문가들 모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협회를 만들어요. 인공지능 진흥협회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인공지능 경영협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채팅방에 한 450명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공지능 경영진흥협회라는 걸 만드니까 인재들이 이제 문제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까? 이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아이템을 이제 중요한 걸 2개를 잡아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업의 특징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인공지능 회사가 막 한 달에 몇백 개씩 주고. 왜냐면 새로운 기술이 그걸 옛날에 하던 게 다 해주니까, 새로운 기술이.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템을 잘 잡아야 돼. 미래를 잘 봐야 돼. 내년, 지금 무지무지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몇 달 후에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면 망하잖아.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미래를 보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강연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정토의 그 법륜 스님인데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도 강의하고,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이제 정책 건의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AI 100조 시대에 일자리 창출 전략. 이거 제가 국회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100조를 가지고 1000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연했는데, 제가 이때 요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이때 다 예측해줬어, 내가. 이때 이 강연을 지금도 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강의한 거, 인공지능진흥협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언제인가? 이건 작년인가? 15년이니까 작년이죠. 여름에. 이때 제가 아이템을 찍었어. 주식은 앞으로 뭐가 뜰 거다. 첫 번째, 반도체 뜰 거다. 어마어마하게 떴죠. 5배, 10배 올랐죠. 방위산업 뜰 거다. 엄청 떴죠. 조선업 뜰 거다. 그 다음에 또 못 떴나요? 원자력 뜰 거다. 그게 인공지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예요. 뜨고 뻔히 보이더라고. 인공지능 협회에서 뭔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공유하는 걸 한 거고, 역시 미래를 보는 눈,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했고, 제가 이제 기조연설을 했죠. 100조 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천조를 늘릴 수 있을까? 제가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줬죠. 이재명 정부에. 근데 말을 잘 안 들어, 얘네들이. 그래서 일자리 연봉 8천만 원짜리 30만 개 늘리는 그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납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이제 선보였는데, 이 그래프가 멋있죠? 이거 뭐 같아요, 이거? 혹시 1월 오봉도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1월 오봉도는 이렇게 왕이 앉아있으면 산이 5개 있고 해와 달이 떠 있는 게 1월 오봉도잖아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생기는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면 우리 김준영 씨 뭐 같아요?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 좀. 이게 1780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2025년 연도예요, 연도. 이런 그림 처음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1780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이 뭐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그거예요. 그걸 한 표로 만들어 본 거야. 인류의 역사, 경제사는 이 한 표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에 이거 실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무조건 실어야 된다. 왜냐면 1780년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갖고 증기기관이 생기고 방직기가 생기고 또 뭐 생기죠? 이제 그 철강 생산이 시작돼요. 코크스로. 그래갖고 이때 경제 성장률이 2% 올라갑니다. 연도별로. 그러다가 1860년경에 철도가 생기게 됐어요. 철도. 그래서 미국의 막 서부 개척 시대 철도가 막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강도 막 늘어나죠. 이때 갑부들이 태어나죠. 반더빌트가 태어나고 많이 태어나죠, 이때. 그리고 이때 전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경제 성장이 2% 올라가. 그러다가 한 1900년경에 전기가 생깁니다. 에디슨과 테슬라가. 그 전화가 생겨요. 그리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00년경에.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팍 돼요. 그런데 하나의 기술이 경제 성장을 하는 때는 한 피크까지 가는데 한 20년 걸리고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다 경제 성장을 이끕니다. 근데 1800년 전까지는 수만 년 동안 인류의 경제 성장률이 0.1%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돈을 벌려는 방법은 남의 걸 착취하는 방법밖에 없어. 노예를 만들어서 착취하거나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착취하거나. 옛날에 부자들은 다 그거야. 왕이 되거나 뭐 도둑이 되거나. 왜냐면 뭐 성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인구는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뀐 게 산업혁명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이게 1차 산업혁명, 이게 2차 산업혁명, 이게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봉우리 하나의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걸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이 표? 교과서에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하면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경제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1780년도에 전 세계 GDP 가치가 1트릴리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100트릴리언이라고 그랬죠? 지금 1이었어요. 100배 증가한 거야. 평균 3% 성장해서 100배 된 겁니다. 복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뭐 전화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근데 여기서 이때가 1917년부터 45년까지는 경제 봉우리가 없어. 왜 그러죠? 전쟁 시대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죠? 그러다가 이제 1945년도에 50년 팍 올라가. 그죠? 전쟁 끝나니까 경제 성장이 팍 되겠죠. 그래갖고 이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면 여기 컨테이너, 제트 엔진, 그다음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그 항생제, 그다음에 일본과 독일이 뜨고, 그다음에 컴퓨터와 이제 반도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그래갖고 경제 성장이 그게 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앞으로 30년간 뭐가 경제를 이끌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는 게 핵심이에요. 투자에, 그죠?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야.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 근데 뭐가 될 거냐? 아이템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딱 10이야, 10. 10배 늘어났어. 근데 그러다가 1987년도에 4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침체돼. 그러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는 뭐가 떴냐? 바이오메디컬, 파이버 옵틱스, 그 다음에 중국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핵심이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GPS, 인터넷, 이커머스. 이게 뜨면서 경제 성장이 잘 된 거죠. 그래갖고 이게 100트릴리언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지금 한 120이 됩니다. 전 세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해갖고 현재 가치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이제 지나간 버스는 투자할 수가 없잖아. 지나간 삼성전자 배만 아프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지나간 저 아파트, 서울 아파트 안 되잖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모든 투자는 싸서 사고 비싸서 싸서 싸면 산다라는 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비싸서 팔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비싸도 더 오를 것 같으면 무조건 사야 돼. 그걸 놓친 사람들이 이번에 다 망한 거야, 주식 투자에서. 그죠? 앞으로 더 오를 거면 무조건 사는 거야. 아무리 싸도 더 떨어질 건 지금 팔아야 돼. 그죠? 과거의 기술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 기술을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면 나오잖아. 아, 철도가 아무리 이익 낸다고 철도에 지금 붙들고 있으면 다 망하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 거냐 팔 거냐는 항상 미래를 봐야 돼. 과거 보면 아무런 소용없어. 오히려 헷갈립니다. 저기 강남 아파트가 5억에서 막 10억 됐어. 너무 비싸. 이제. 근데 갑자기 30억 되잖아, 지금. 50억 되잖아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 그래서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프를 그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될 거냐? 자, 36년간 앞으로 100트릴리언이 300트릴리언 될 거다. 뭐가 이끌 거냐? 과거의 기술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보시면 배터리 하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오토드라이브 하겠죠? 이제 초창기죠. 로보틱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겠죠, 로보트.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것도 꽤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엄청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U, 엔비디아 중요하죠. 반도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리유즈 로켓, 재사용 로켓 중요하죠.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멀티오믹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걸 멀티오믹스라고 그래요. 프레시즌 메디신이라고 그래서 정밀의학,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퀀텀 컴퓨터. 앞으로 36년간은 이게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 딴 데 투자하지 마시고. 과거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각각 연도별로
한 3, 4% 전 세계 성장을 이끌어 갖고 그 정도만 돼도 36년 지나면 100트릴리언에서 300트릴리언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줍니다. 지금 인구가 80억 명인데 점차 줄어. 근데 100트릴리언에서 300트릴리언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아주 극빈층 빼고 한 10,000불쯤 됩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는 한 4만 불쯤 되고. 근데 앞으로 3배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12만 불 되는 건가? 전 세계 평균이 10,000불에서 3만 불 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사회 시스템이 바뀌면 교육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다 바뀝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런 그림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지.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린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그죠? 처음 맞죠? 박수 한번 더 치죠, 박수 한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그려보고 나서, 야, 역사에 또 재밌는 법칙이 있다. 역사는 36년마다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법칙을 찾아냈어, 내가. 그래서 예를 들면, 1878년도에 독일이 통일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되고,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이런 기술이 발달했어. 그러다가 그 36년 후인 1914년경에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신해혁명, 중국의 청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돼갖고 그때부터 36년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 36년 기억하세요. 그리고 45년도에 딱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미국에 의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유엔이 생기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생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36년간 또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요. 냉전이 있고 중국이 봉쇄가 돼갖고 일본이 약진하고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묻어버렸어.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87년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죠. 옛날에 모순이 격화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밟아버렸어. 그리고 중국을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망해 있대. 이상하게 36년마다 세계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재밌잖아, 이거. 그지? 근데 기술하고 딱 맞춰 있어, 딱. 그죠? 특이하죠, 이거. 이거 제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22년도가 그 다음 80년도.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특이한 일이죠.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시작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파면돼. 이때쯤. 그 다음에 이때 챗GPT가 나와. 그죠? 특이하게. 기술도 마찬가지. 챗GPT가 나오고 코비드 19이 나와서 세상이 바뀌어.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윤석열이 파면돼. 우리나라 앞으로 36년은 전 세계도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과거의 36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 시스템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뭔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저기 혹시 어디야 저기 올림픽 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 알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기 뭐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987년도에 그 전까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이제 우리 먹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도 국민 주권 시대를 열자. 국민이 대통령 뽑고 싶어. 그전에는 막 체육관에서 지들끼리 뽑았잖아.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언론 탄압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우린 그걸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갖고 1987년도 6월 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합니다. 그죠? 그게 민주화야. 이제 국민이 대통령 뽑는 시대가 왔어. 그로부터 36년 지난 겁니다, 지금. 근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뭐 이상하게 어리버리 하다가 쫓겨나.
박근혜가. 그다음에 이번에도 윤석열도 또 쫓겨나. 국민이 뽑았는데 헌법재판소 소장 12명이 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근데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소위 민주화 세력이 만든 민주제도라는 건 핵심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그걸 작살내버렸어. 이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소수 사람들이 해고하는 시대가 왔어. 그거 심각한 거죠. 그게 정치적인 격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꼭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전쟁이 날지도 몰라.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어. 여기 역사 보면 쭉 그렇잖아요. 그죠? 30년마다 격변이 일어납니다. 87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중국에서.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러시아가 망했죠. 그런 사태가 아마 일어날 거다. 제가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한 3, 4년간, 앞으로 한 몇 년간이 전 세계 격동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년이 어떨 거냐. 신냉전 시대가 될 겁니다. 신냉전 시대. 그 다음에 중국이 자유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희망해요. 일본이 재무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새로운 민주 질서가 일어나고 북한이 혹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것이고 미국은 마가가 판을 치고 인구 위기가 될 것이고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격변기에는 엄청난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남북전쟁, 6.25 사변,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다 투자하고 다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어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허준 연구원님 저기 앉아 계신데 자료에 약간 좀 뭔가 좀 빼달래. 약간 민감한 내용이 많다고. 내가 미중 패권 얘기를 했거든. 그거는 뭐 투자하고 관계없는데 좀 혹시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좀 줄여달래. 그래서 내가 그건 뭐 엿장수 마음대로지. 강의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뭐 같아요? 대한민국이 왜 잘 나가, 지금? 혹시 의견 있는 분? 요즘 뭐 잘 나가잖아. 편도체도 잘 나가지, 뭐 국방도 잘 나가지, 조선도 잘 나가지, 뭐 제조업도 잘 나가지, 뭐 화장품도 잘 나가지. 다 엄청 잘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말씀하시고. 뭐요? 역시. 제가 이거 답변 잘 하시는 분들 책을 드리려고 책을 갖고 왔는데 일단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 차터 리퍼블릭. 한 분. 또 트럼프까지는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땠길래? 어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정답. 예? 그렇죠. 중국을 박살내기 때문에 이거 여성분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거. 책을 2권 몇 개 안 갖고 와서 일단 2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또 답변하시면 또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을 박살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 반도체가 중국 애들이 반도체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방해해갖고 다 망하고 있어. 반도체 공장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를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방해해갖고 다 망해가고 있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이 전 세계 시장 경쟁 점유율이 중국이 60%에서 70% 올라가고 있는 걸 미국이 막아갖고 지금 팍 떨어지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방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미국이 그걸 억제하는 바람에 한국에다가 막 기술 갖다 주고 뭐 생산력 늘려주잖아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요즘 잘 나가는 하나의 원인 되라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을 박살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간단해.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친중하는 놈들이 아직도 있어. 어쨌든 그런 얘기는 좀 민감하긴 하지만
지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간단하게. 미국이 중국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잘 나간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중국은 거의 똑같아요. 하는 분야가. 제조업이 다 세고 분야 거의 똑같아. 근데 미국이 중국을 박살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돼. 그게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대한민국 주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학을 배워야지. 이게 과연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잘할지, 중국을 진짜 끝까지 박살 낼 건지, 이거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허준 연구원님, 제가 뭐, 조금 섞었는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건데, 2015년경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한 500조쯤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년부터 뜨더니 지금은 7천조야, 7천조. 엔비디아가 7천조. 삼성전자가 2,500조 됐어, 갑자기. 300조 하던 회사가. 7배 올라갔어. 그 다음에 구글, 애플이 뭐 한 500조 하다가 지금 뭐 5천조까지 올라갔어. 도대체 구글은 크게 변한 게 없고 애플도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500조짜리가 5천조짜리가 됐을까요? 회사 가치가. 이 원리를 보는 사람은 애플과 구글에 투자해서 대박 났고, 이걸 못 본 사람들은 그냥 배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미래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탑 회사들이 이거 도대체 얼마 오른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한 1000배 올랐잖아요. 1000배. 그죠? 그 다음에 뭐 구글은 원래 컸는데 뭐 한 20배 막 올랐죠. 이 사람들은 다 옛날에 야, 구글은 너무 비싸서 안 사. 애플도 너무 비싸.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다 망한 거야. 근데 비싸지면 더 올라갈 것 같아. 어떤 원리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이 회사들의 수익률이 5배 올라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돈을 더 잘 벌어. 그거예요, 원리는. 간단해. 인공지능 때문인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강의를 몇 시에 시작했더라? 6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그럼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바꾸고 있어요, 이미. 일단 바이브 코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루에 5시간씩 바이브 코딩을 한다. 이 노구를 이끌고, 72세. 제가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희한하죠, 그게. 엄청난 성능을 보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보다 5배 일을 합니다, 요새.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이브 코딩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저희 사무실이 역삼역 3번 출구 앞에 있는데, 우리 저 신동기 박사는 저한테 많이 배워갖고 지금 엄청 똑똑해졌어. 소설책도 쓰고. 그래갖고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다 지금 해고되고 있어요. 컨설팅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요즘은 스카이웍스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다 넣으면 컨설팅 업체 막 연봉 뭐 1억, 2억짜리가 뭐 일주일 걸릴 거 딱 10분에 만들어줘. 그 컨설팅 업계 망해야지. 그 다음에 뭐 회계사도 이제 백수가 되고 있어. 숫자에 엄청 강합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도 지금 이제 망해가. 그럼 변호사도 망해, 컨설턴트도 망해, 회계사도 망해. 그럼 무슨 직업 해야 돼, 지금? 그리고 이제 로봇가 아마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가 특히. 그러면 원가가 제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200만 원 하잖아요, 한 달에. 근데 로봇 원가가 한 1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8시간 일하는데 얘네들은 23시간 일합니다. 배터리 교체하는데 시간 걸려. 근데 배터리 자기가 교체해, 사람 교체 안 합니다. 배터리도. 자기가 여기서 꺼내갖고 가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로봇 하나 쓰는데 아마 구독 경제를 할 거예요. 한 5천만, 4천만 원짜리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거예요. 왜냐면 5천만 원이,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다. 싼 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면 30개월이잖아. 그걸 만들어 갖고 수명이 5년이면 3천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짜리 품질에 따라서 각각 렌트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100만 원짜리, 편의점에는 200만 원짜리, 공장에 힘 좀 쓰는 건 300만 원짜리 한 달에. 근데 공장에 힘 쓰는 저 현대차 노동자들은 연봉이 1억 넘잖아요. 그죠?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5억이잖아. 근데 로봇으로 바꾸면 연봉 3천만 원만 주면 돼. 근데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일해, 얘네들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하게 바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의 생산 원가가 무지무지하게 떨어질 겁니다. 자동차가 지금 5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까지 떨어질 거야. 근데 아마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부동산이라는 로봇가 토지는 못 만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토지값이지 건물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핵심은. 토지의 위치값이잖아요. 위치값.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부동산도 공부하시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물건값이 싸진다는 거는 저는 실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이 없었어. 입을 옷이. 옷 사는 게 너무 비싸갖고. 겨울에 코트 사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한 달치 월급 갖고 옷 하나 샀어. 신발도 비쌌고. 집에 장도리 같은 장구도 없고 전기 담아도 사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다이소 가면 뭐 너무나 싸 물건들이. 그러니까 거의 물건값이 우리 어렸을 때 비해서 10배 이하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되게 중국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정보가 확장돼 갖고 카피를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설계도를 카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생산 질서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값이 떨어진다는 거를 굉장히 실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땐 진짜 먹을 것도 없어. 옷도 없어. 난방도 잘 안 돼.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문제 하나도 없고, 옷 없는 사람 없잖아. 먹을 거 없는 사람 없잖아. 근데 그게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달라져야 돼. 그때는. 직업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는 감소할 거예요. 그죠? 채용을 안 하니까. 근데 소득은 감소하겠지, 그럼 구매력이 없어. 물건 값은 싸죠. 이거 이상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상한 세상. 불균형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인류가 생각해 보지 못한 시스템이에요. 지금의 정치나 법률 시스템이 이런 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국가 시스템으로는 안 돼. 기존의 이데올로기도 안 돼. 기존의 법률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미국식 해법과 중국식 해법이 있어요. 이 갈등이 생기고, 잘못하면 이게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뜨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 업체를 엄청 한다, 이게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의 그 무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쭉 썼는데, 그다음에 이 자료도 좀 이건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까? 요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가 몇 대 다니는지 아시나? 한 1000대쯤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대개 한 1억 5천짜리예요, 지금 현재 다니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편하대. 앞만 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가는 데까지 다 바래다 줘. 거기서 뭐 핸드폰도 해도 되고 잠도 잘 돼. 잠은 자면 안 되는데 앞은 주셔야 된다. 앞은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아마 1, 2년 안에 전 세계에 다 퍼질 거예요. 그럼 택시 운전사가 이제 필요 없어. 트럭 운전사 필요 없어. 그리고 주차장도 필요 없어.
지금은 하루에 자동차가 2시간 다니고 나머지는 20시간은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차가 막 돌아다닐 거야, 20시간을. 그런 시대가 되면 도시도 바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차장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도 돼. 그렇겠죠? 차가 막 돌아다니지. 왜 쓸데없이 주차장에 있냐고, 차가.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잘 아실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가 하는 옵티머스가 있고, 이제 그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고, 원엑스라는 회사가 있고, 아틀라스라고 4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틀라스는 현대가 갖고 있죠. 옵티머스는 일론 머스크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피규어가 있고, 또 원엑스라는 게 또 아주 4대 강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될 거냐? 한 3만 불짜리가 내후년부터 나올 것 같아요. 유니트리는 중국이 최강자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 60, 70%를 중국에서 생산할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무기가 되거든. 전쟁터에 나가면 휴머노이드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아마 10대 1로 인간이 질 겁니다. 잠도 안 자, 얘네들은. 그리고 무서움이 없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현대차가 이제 28년도에 4만 대, 29년도에 15만 대. 원엑스가 한 3만 불짜리 만들고 있고, 옵티머스. 그 유니트리는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간 스탠리는 2050년대에 한 10억 대라고 예측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100억 대라고 봐요. 100억 대. 100억 대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인간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럼 자동차보다 훨씬 많아져요.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한 1년에 8천만 대 생산하거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 3억 대 생산할지도 몰라. 매년 5억 대 생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돼? 휴머노이드 관련 분야에 투자하셔야지. 무조건. 제가 이따 그래서 주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 하나. 전망 좋은 거. 제가 1, 2년 전부터 쭉 얘기하던 거 벌써 5배, 10배 다 올라가 버렸어. 근데 아직 안 오른 거 하나 찍어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좋은 분 안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사회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로봇에 세금 부과하자 얘기도 있고, AI 이익을 공유하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300조 내지 400조 이익이 날 거예요. 그 중에서 15%가 45조를 달래는 거 아니야, 지들이. 이러다 5억씩 달래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가 아마 200조 이익 날 거예요. 합해서 500조 내지 600조 이익 나거든요. 그럼 세금이 120조 더 거쳐.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한 500조인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거쳐. 우리나라 국방비가 70조입니다. 근데 120조가 더 거쳐. 그 중에서 이제 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월급, 성과급으로 한 60조쯤 주거든요. 거기서 또 30조가 세금이 또 거쳐. 거기 고임금은 원래 세금이 거의 50%잖아. 아시죠? 그러니까 정부는 좋아 죽겠어, 지금. 재경부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들어. 이거 어떻게 쓰지? 이때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 어디다 쓰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세금이 150조 더 거쳐요, 내년에. 앞으로 그게 150조씩 몇 년 더 거칠지도 몰라. 이상하죠, 그죠?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생각 못 할 거예요. 누구야, 김용범이라는 사람은 국민한테 그냥 나눠주지.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전략적으로 해, 전략적으로.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조 세금이 더 거치는데 어디다 쓸까? 어디다 써야 돼요? 우리 여기 이 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쪽 분야 공부하신 분 없나? 정책학 이런 거? 네? 아우, 역시 우리 신 박사님.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환율이에요, 환율. 그죠? 환율 아시죠? 갑자기 1,500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3년 전에 비해서 3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우리가 1,1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왜 1,500원이 됐냐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30%가 떨어진 거예요.
외국 애들도 싫어해.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서 팔았는데 원화로 달러로 바꾸니까 본전이야, 적자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원화 같이 떨어지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싫어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싫어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최저임금 받잖아요. 그죠? 240만 원 받아. 근데 옛날에 환전하면은 얼마? 2,000불이었는데 240만 원에서 환전하니까 1,600불로 줄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엄청 열받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우리나라 달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1년에 500조를 달러가 생겨. 추가로. 옛날보다.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냐고. 1,5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떨어져야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혹시 환율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으신 분이 있나? 환율도 투자에 중요합니다. 그죠? 자산 관리에. 네? 그렇죠. 역시 잘하시네. 아까 제가 책 드리기로 했던가? 두 권은 안 드립니다. 한 권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돈을 벌어갖고 달러로 갖고 있어. 미국 은행에다 재놨어. 외환은행에도 지금 갖다 놨죠. 원화로 안 바꿔 얘네들이. 그리고 외국 애들은 주가 올라가니까 팔아갖고 달러로 바꿔갖고 나가.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외환 위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옛날엔 급작스럽게 막 900원 하다가 1,500원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IMF 위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갑자기 뭐 1,000원 하다, 1,200원 하다가 막 1,800원 가갖고 아주 혼란에 빠졌는데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아갖고 금융위기는 안 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안 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 외환 그 핵심은 뭐냐면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환율이 약세되는 걸 왜 정부가 방치하냐는 거지. 근데 핵심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 기업. 뭐 수출 기업들 뭐 LIG 넥슨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얘네들이 달러를 갖고 안 바꿔. 왜냐하면 앞으로 달러 값이 더 1,500원이야? 1,600원 갈 것 같은데 정부가 하는 꼴을 보니까 그거 안 바꾸지 당연히. 그러면 국가적으로 불행해집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져요. 수출기업 관련자들은 더 부자 되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죠? 삼성전자는 5억 받는데 바로 옆에 부서는 300만 원 받는데 보너스를. 바로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부나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뭐냐? 그럼 물어봐야지. 삼성전자 너 왜 하이닉스 너 최태원 너 왜 안 바꾸고 달러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답변하냐면 한국에 투자할 데가 없어. 공장 미국에 지으려고 그래. 그럼 달러가 있어야지. 응? 한국에 투자하기 어려운데 전기가 없대. 반도체 공장 못 짓잖아. 어떻게 지내는 거야? 그럼 미국에선 해준대. 미국에 줘야지. 응?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때문에 겁나서 응? 노동자들 파업하는 걸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럼 한국에 공장 못 짓겠어. 미국 갈래.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무슨 재난법? 중대재해법 때문에 저 밑에서 사고 나는데 뭐 오너가 감옥 가야 된대. 그럼 누가 공장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장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응? 그럼 법인세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 25%. 그럼 왜 한국에다 투자를 하냐고, 외국 가야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이야. 그걸 원해,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가 막 쥐어 틀어갖고 너 무조건 매년 300조씩,
300조인가? 30조씩 미국에 투자하게 강요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환율은 더 나빠지겠지. 환율을 좋아하게 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해야 돼요. 그럼 전기값을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기가 아예 없는데. 여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 세우는데 전기가 없대. 10년 내에 안 된대. 그럼 못 짓는 거지. 어떻게 져. 그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 게다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야 환율이 좋아집니다. 근데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컨센서스가 있어야 나라가 좋아지는데, 가장 그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 이런 데 물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야 하면은 인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버 인재가 아니라 R&D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된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잘 되는 건 R&D 인력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레이버는 그냥 뭐 외국인 노동자 써도 돼. 앞으로는 로봇 쓰면 돼. 근데 연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실감 못 하는데 요즘 인공지능 인력들은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래는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우리 최영민 씨 때는 아마 한 50만 태어났을 거야, 1년에. 지금 25만 명 태어나요. 25만 명 중에서 인재는 일정하게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인재가 넘쳤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겁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래도 10만 명은 고급 인재야. 20만 명. 근데 지금 24만 명 중에서 3만 명이야, 인재가. 그러면 앞으로는 R&D 인력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해? 가장 문제가 바로 R&D 인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할 수 없네. 미국으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진짜 미국으로 가는 순간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이 아니라 2,000원 넘어갈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 박사가 아까 얘기한 게 환율을 잡으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연애 같은 걸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애를 무조건 3명씩 낳게 하자. 그러니까 25만 명 태어나는 걸 한 60만 명 태어나게 하자. 그럼 환율이 팍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법인세를 좀 낮추자. 지금 무식하게 27% 내게 하는데 상속세를 60% 냅니다, 우리나라. 거의. 여러분들 아마 고민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외국으로 막 나가요, 지금.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투자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동기 박사하고 얘기한 게 환율 대책 중요한 거. 120조 남는 것 중에서 1인당 애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면 1년에 태어나면 1억씩 주면 얼마일까? 그러면 30조쯤 들어가요. 30만 명. 지금 25만 명인데 그거 주면 늘어나겠지. 30만 명 생긴다면 그럼 30조. 120조 늘어났는데 30조 떼어갖고 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동기 박사님 통이 커. 그 2억씩 주자, 2억씩. 애 하나 낳을 때마다 2억씩 줘. 그럼 60조가 필요해. 그래갖고 한 50만 명까지 인구를 올려. 그럼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 말 되지 않아요? 근데 120조, 150조 늘어났는데 세금이. 그거 써도 되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학교가 망하고 대학교가 망하고 식당이 망하고 가라오케 노래방 망하고 지금 스포츠센터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인구가 막 10년 만에 반씩 줄어들어갖고 내수가 다 망하잖아. 인구가 없으니까 내수 망하지. 유럽이 지금 망한 거 알고 계시죠? 유럽이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왜 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문화적이고 평화롭고 그러는 스웨덴이 지금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전 영국에서 4년 살아봐서 아는데 진짜 대단한 문명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독일도 우리보다 못 살아요. 독일은 전기값이 우리의 3배입니다. 3배. 그 겨울에 난방을 못 해. 그리고 스웨덴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이 아랍계 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이 사람들이 융화가 안 돼. 기독교 세계관하고 달라.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실업자, 마약,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면 외국인 들여오면 되지 않냐?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천천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하면 나라 무조건 망해. 치안이 안 좋아져. 여성들이 밤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죠, 지금은.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게 가장 중요해요. 150조 생겼는데 그것부터 하자고. 60조 써서 2억씩조. 혹시 결혼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셨어도 2명 더 낳으세요. 그럼 4억이 생깁니다. 그럼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죠? 아니, 딱 결혼해갖고 애 낳으면 2억씩 생기는데 하나마다 3년 하면 6억 생기잖아. 그러면 빨리 결혼하지, 빨리. 그럼 인구 늘어나죠. 나라를 구하는 거야. 애국적으로 애 낳기 운동 하는 거지. 돈은 국가가 대줄게. 그 좋게 생각하면 박수 한번 또 줬어요. 이게 확실한 환율 정책입니다. 환율 정책. 그래서 이제. 네. 그 얘기했죠. 한 말씀 하세요. 그 얘기. 우리 신 박사가 얘기한 거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40억 정도는 벌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애가 하나 태어나면 국가 GDP가 얼마 증가할 것인가. 1인당 연봉이 한 5천 원 됩니다, 평균. 그죠? 근데 40년 동안 일해. 그럼 일단 20억의 월급을 받잖아. 근데 GDP는 월급의 2배 증가합니다. 그 사람 그 순수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GDP의 절반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인당 평균 1억 원씩 GDP를 증가시켜요. 인구가 늘어나면. 40년이니까 40억 만들겠지. 근데 정부는 2억을 투자해서 40억 버는 거야. 그럼 국가의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인구 정책이지. 그죠? 알되죠? 애 하나 더 낳으실 생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생각 바꾸실 분은 애국하십시오. 제가 이제 손주가 셋인데 너무 행복해요. 손주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못 느끼는 분들은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권하고 다녀요. 정부에 딴 예산 다 줄이고 무조건 출산 대책을 써라. 근데 한꺼번에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6억을 그냥 결혼하면 무조건 빌려줘. 1% 이자로. 그 자금이 있잖아. 애 하나 낳을 때마다 2억씩 탕감해줘. 그럼 3명 남은 이제 집값 6억 원 산 거. 일단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6억 원 무조건 빌려주니까. 그럼 일단 집 사잖아. 애 셋 낳으면 빚이 없어져.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냐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저를 대통령 만들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곤해서 사양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꿔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리하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테슬라가 여기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 회사 슬로건이 이상한 걸 줬어. 회사 슬로건 아시잖아. 그죠? 어디더라? Sustainable Abundance. 회사 슬로건이야. 회사 간판에 사이트에 Sustainable Abundance.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Abundance 뭐예요? 풍요.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풍부한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아주 지속 가능해. 그래서 태양광도 하고 인공위성도 하고 뭐 무슨 터널도 하고 뭐 전기자동차도 하고 다 해. 인공위성도 하고. 그러면 나는 세상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겠다. 그 대신 지속 가능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15명 낳았어. 자식이 그래요. 10명인가? 어쨌든 많이 낳았어요. 한 명이 성전환 수술해갖고 열받아갖고 좌파에서 우파로 전환한 겁니다. 갑자기 아들이 딸이 돼버렸어.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회사에서 파티를 하면서 회사 슬로건을 바꿨어요. 혹시 뭘로 바꾼지 아시는 분 계신가? 아실 것 같은데 그만 답변하시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Amazing abundanc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풍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서스테이너블 풍요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들을 놀라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소득을 만들어주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80억 대를 공급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뭐 노동할 필요 없어. 물건은 무지무지 싸죠. 그럼 놀라운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그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미래를 보고 공익적인 생각을 하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 자기 개인 재산이 2,000조가 됐어.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어메이징 어bun던스.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걸 좀 알고 계실 필요 있죠.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이런 얘기를 좀 그만두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끄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 피터 틸과 페이팔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들이 나하고도 한 10살쯤 어린데 나하고 같이 나는 이때 핑거를 했고 이 사람들은 페이팔을 했어. 내가 더 잘 나갔어 이때는. 근데 팍스넷으로 얘네보다 회사 가치가 컸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하기 힘들잖아.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뭐 치킨집 했을 거라고 그러잖아. 그거 참 고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일본과 독일이 망한 이유가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걸 잘 살려야 돼. 미국의 대기업들 다 벤처기업 출신이잖아요, 지금. 창업가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들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두 번째가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알렉스 카프라고 이제 피터 틸이 만든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회사의 그 CFO인데 이 사람은 미국과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문명을 세워야 된다.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차터 리퍼블릭 썼더니 좀 따라한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또 그 CFO가 시암 쌍카레라고 있는데 모빌라이즈라는 책을 지난 2달 전에 썼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책입니다. 모빌라이즈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총동원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섭죠. 인공지능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중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대만을 침공하고 그때 대만에서 미군을 들음지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아시아 전체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은 무조건 개입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 주가 엄청 올랐다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시암 쌍카르가 모빌라이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산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된다. 3차 대전에 대비해서. 그 얘기예요. 그거를 팔란티어가 앞서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미사일을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1만 개인데 지금은 30%가 중국 거야. 부품이.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그걸 막을 거야. 그럼 미국이 망해. 저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미국의 군사무기에는 단 한 개의 중국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한국산은 들어가도 될지 말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친미 정권이 들었으면 괜찮은데 혹시 친중 정권 가면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그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정치인 뽑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지금 미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얼마 전에 강의한 건데 1848년도에 칼 막스가 망국에 억압받는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갖고 이 책이 그 후에 150년 동안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켰는데 지금 알렉스 카프가 규제로 억압받는 기업가여 새로운 기술공화국을 만들자. 이게 앞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이게 피터 틸 페이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리고 민주주의 망해서 봉건국가로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뭐 시간적으로 제가 안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지금 그 중국과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디 쓸 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일단 원자력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중국 빼고. 중국이 제일 잘해요, 지금. 물량 면에서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야. 근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원자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다음에 무기 수출을 잘해, 우리가. 혹시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시는 분? 3위? 몇 위? 네? 한 3년 전까지 10위였어요, 10위. 지금 2위입니다, 2위. 압도적인 2위예요. 러시아 죽었고, 중국 죽었고, 프랑스를 능가했습니다. 맞추셨어요. 나중에 책 한 권 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사무실에 오시. 그러니까 무기 세계 2위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잖아요. 중국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기 한번 수출하면 30년간 부품을 사가야 돼. 그리고 우리말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말 듣게 돼 있어요. 그 나라들이. 무기 잘 돼. 그래서 무기 주가가 막 10배씩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 오른 건 아시죠? 지금 엔비디아의 GPU보다 HBM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김정호 교수님 그 유튜브 보시면 나와.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시총이 지금 한 2,000조까지 갔는데 500조 하다가 불과 4배 올랐잖아요. 불과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더 보여드려야지. 이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삼성전자가 요거 내가 얼마 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걸 꼭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혹시 내 슬라이드는 다 드릴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가 이익이 150빌리언이야. 근데 회사 가치가 5천 빌리언이야. 7천조야, 7천조. 그리고 애플, 알파벳, MS 다 한 140빌리언 내지 150빌리언이야. 한 200조 벌어, 200조. 근데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어. 그럼 주가가 더 올라야지, 엔비디아보다. 7천조가 아니라. 근데 내가 이거 1,000조 때 얘기한 거야, 이게. 근데 노동자들은 벌써 알았어. 우리 300조 버니까 15%면 45조 내놔.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벌써 한 거를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 하이닉스도 한 200조 봅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5천조 가야지. 근데 지금 1,500조밖에 안 돼. 삼성전자 너무 비싼데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달, 2달 전에. 이 그림을 내 보여줬지. 무조건 이 그림 때라 해라. 이거 좋죠, 이 그림? 그래서 세상을 보려면 이렇게 통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거 국방이니까 막 날아가는 거죠. LIG 디펜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저기죠, 원자력이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다 중국을 누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만드는 회사죠. 전기를 우리 중국이 돌았으면 우리가 이거 주가 중국하고 트럼프가 잘 지내면 주가 3분의 1 통합이 날 겁니다. 거의 다. 완전 1대1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까 명함 보니까 거번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거버넌스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거버먼트, 거버넌스도 앞으로는 정치도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종목 하나 찍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종목 하나 찍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긴 하지만 거의 안 했는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그 사회이사 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내가 사회이사 하는 동안 30배 오르더라고, 주가가. 20배? 회사 이름이 스피어라는 회사, 스피어. 스피어 테크놀로지. 뭐 하는 회사냐? 그 스페이스X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스피어 테크놀로지. 그래갖고 1년 반 전에 우회 상장해갖고 700억쯤 됐는데 2조가 넘어갔다가 지금 한 1조 7천억으로 떨어졌어요. 그 회사를 찍은 거 아닙니다. 그 회사 사시면 안 돼. 지금 약간 너무 많이 올랐어. 30 올랐어. 오늘 상한가 쳤어요? 어제 강의할 걸. 어쨌든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X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데
강점이 뭐냐? 저는 그 CEO고 뭐 한 20년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아니, 왜 스페이스X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미국 회사들은 너무 느려. 너무 비싸. 일론 머스크는 바빠. 성격이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미팅하는 애예요. 성질이 또 더럽잖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들들 볶이는데 미국에 막 가갖고 제조업체한테 뭐 부품 이거 좀 해줘 그러면 너무 느려. 근데 한국에 와서 하니까 너무 빠른 거야. 품질도 좋아. 가격도 괜찮아. 중국이 더 싸긴 하지만 중국을 트럼프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우주산업은 전략산업이니까 중국 거 절대로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스페어가 지금 한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거든. 별로 없어. 근데 제조업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일본, 독일,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일본하고 독일은. 아날로그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안 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전기값이 너무 비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벤처 스피릿이 너무 없어. 근데 한국은 조금 나아. 벤처 스피릿도 있고, 전기값도 싸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잘 됐어. 자동화가 훨씬 잘 됐어. 그리고 웬만한 산업은 다 있어. 우리 경쟁 상대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을 지금 박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진짜 고맙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핵심이 휴머노이드 로봇일 거잖아요. 80억대 중에서 자기가 50억대 생산하고 싶어. 그 부품을 누가 하냐? 한국이 해야지. 미국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중국 건 사기 싫어.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한국 부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아시면 돼.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제조 원가가 예를 들면 뭐 3만 불이다. 판매가가 뭐 5만 불이다. 소프트웨어 빼고 하드웨어만 보면 배터리가 10%. 그 다음에 스킨이 한 10%. 그 다음에 센서, 뭐 컨트롤러 이런 게 한 10%. 네,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한 10%. 그리고 나머지 50 내지 60%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요즘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막 20배 올라갔고 5조 됐던 거 아시죠? LG가 로보티 액추에이터에 올인하고 있죠. 액추에이터가 핵심이에요. 액추에이터. 근데 액추에이터는 뭘로 이루어졌냐? 기아박스하고 모터하고 베어링하고 센서 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모터 무지 잘하거든. 지금 전 세계 가전시장의 넘버원이 한국이잖아. LG. 그거 다 모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어링 세계 최강이 한국입니다. 그죠? 베어링. 그 다음에 기아. 기아 뭐가 잘해요? 기아 알아요? 현대차. 현대차 트랜스미션이 다 기아 덩어리잖아. 고성능 기아. 그걸 사이즈를 줄이면 그게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예요.